고급스러운 대리석으로 지어진 KB국민은행 로비는 오늘도 세련된 정장을 입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반짝이는 바닥을 비추며 은은한 분위기를 자아냈죠. 그 평화로운 오전, 갑자기 유리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섰어요. 75살의 박정수 할아버지였습니다. 너덜너덜한 외투와 더러운 바지, 며칠 동안 세수를 하지 않은 듯한 얼굴이 눈에 띄었어요. 그가 몇 걸음 내딛자 주변으로 코를 찌르는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대기하던 고객들이 일제히 얼굴을 찡그리며 뒤로 물러났죠. 어떤 이는 코를 막고 또 다른 이는 손으로 부채질을 하며 혐오감을 숨기지 않았어요. 박정수는 그런 시선들을 느끼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반응은 이제 익숙했으니까요. 어디 좀 봐요. 창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앉아있던 30살의 김도윤이 박정수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단정하게 넘긴 머리카락, 완벽하게 다림질된 셔츠를 입은 그의 얼굴에는 불쾌감이 역력했어요. 여기는 노숙자 쉼터가 아닙니다. 나가주세요. 박정수는 고개를 들어 김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 주름이 깊게 팬 얼굴에는 말할 수 없는 세월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죠. 그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내 계좌에서 돈을 좀 찾고 싶은데. 김도윤의 입에서 비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노숙자가 무슨 계좌예요? 여기 와서 장난치지 마시고 빨리 나가세요. 손님들이 불편해하잖아요. 박정수의 눈에 잠시 슬픔이 스쳤지만 그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계좌번호를 알고 있어. 확인만 해보면. 김도윤은 이미 경비원에게 손짓하고 있었어요. 경비원님, 여기 좀 도와주세요. 이분이 나가질 않으세요. 경비원이 다가오자 박정수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피곤한 눈빛으로 김도윤을 한 번 더 바라본 후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주변에서는 손님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죠. 저런 사람이 왜 은행에 들어오는 거야? 냄새가 너무 심하더라. 빨리 보내줘서 다행이야. 박정수는 그 모든 말을 듣고도 아무 말 없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은행을 빠져나갔습니다. 유리문이 닫히고 로비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어요. 김도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오늘의 실적을 올릴 생각에 이미 머릿속이 분주했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내쫓긴 노숙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일 이 작은 사건이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를요. 이튿날 아침 한태석 은행장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60살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그의 걸음걸이는 힘차고 당당했어요. 은행의 로비를 지나며 직원들에게 가볍게 목례를 건넨 그는 곧장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죠. 창가에 자리 잡은 그의 책상 위에는 이미 오늘 처리해야 할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한 은행장님, 잠시 시간 되실까요? 문을 두드리며 들어온 것은 김도윤의 직속 상관인 이지현 지점장이었습니다. 한태석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이했어요. 물론이죠. 무슨 일인가요? 이지연은 잠시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더니 어제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노숙자가 은행에 들어와 소란을 피웠고 직원들이 그를 내보냈다는 내용이었죠. 한태석은 차분히 이야기를 듣다가 문득 관심을 보였어요. 그 노숙자분은 어떻게 생기셨나요? 70살은 넘어 보이는 노인이셨어요. 허름한 차림에 냄새가 좀 났다고 하더군요. 계좌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확인도 못 해봤습니다. 한태석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갑자기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CCTV 영상을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요. 이지연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바로 보안팀에 연락했습니다.
10분 후 한태석은 모니터 앞에 앉아 어제의 영상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화면 속 노숙자가 은행에 들어서는 모습, 직원과 대화하는 모습, 그리고 쫓겨나는 모습까지. 영상 속 노인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을 때 한태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럴 수가.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지연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은행장님, 무슨 일이신가요? 괜찮으세요? 한태석은 대답 대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무릎을 꿇었어요.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죠. 당혹감에 휩싸인 이지연과 보안팀 직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은행장님, 한태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분은 박정수 회장님이십니다.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지연의 눈이 커졌어요. 박정수, 혹시 우리 은행의 그 창립자이신? 한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바로 그분이세요. 40년 전 이 은행을 직접 세우신 분입니다. 제가 첫 입사했을 때 저를 직접 뽑아주셨죠. 어떻게 이런 일이. 한태석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젊고 카리스마 넘치던 박정수의 모습,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하던 그의 따뜻함, 그리고 갑작스럽게 회사를 떠났던 그날의 기억까지. 아무도 그가 왜 떠났는지, 그 후로 어떻게 지냈는지 알지 못했었죠. 당장 모든 지점에 연락하세요. 박정수 회장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제 그분을 내쫓은 직원도 불러오세요. 이지연은 서둘러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한태석은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그의 눈에는 아직도 눈물이 맺혀 있었죠. 바깥의 화창한 날씨가 무색하게, 그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던 겁니까?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어딘가에 홀로 계실 박정수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모든 것을 되찾아드려야 했죠.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였으니까요.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10명의 지점장들과 부장들이 긴급하게 소집되어 둥근 테이블에 앉아 있었죠. 태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오늘 여러분을 갑자기 소집한 이유는 매우 심각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태석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리모컨을 들어 대형 스크린을 켰어요. 화면에는 어제의 CCTV 영상이 떠올랐죠. 노숙자 차림의 박정수가 은행에 들어서는 모습부터 쫓겨나는 장면까지 차례로 보여졌습니다. 이분이 누구신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회의실 안은 고요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죠. 태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분은 박정수 회장님이십니다. 우리 은행의 창립자이자 과거 최대 주주셨던 분이죠. 놀라움의 탄성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젊은 지점장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나이가 지긋한 부장들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박정수 회장님이라면 20해 전 갑자기 사라지셨던 그분 아닙니까? 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20년 전 갑작스럽게 자취를 감추셨죠. 회장님은 가족의 배신으로 모든 재산을 잃으셨고 법적 분쟁에서도 패하셨습니다. 그 후로 아무도 그분의 행방을 알지 못했어요.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태석은 잠시 감정을 추스른 뒤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어제 회장님께서 은행을 찾아오신 이유는 40년 전 개설하신 비밀 계좌에서 돈을 찾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고 더 끔찍한 것은 그분을 내쫓았다는 사실이죠. 이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도윤이 긴장된 표정으로 들어섰어요. 그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자신에게 꽂히는 것을 느끼며 불안하게 서 있었죠. 들어오세요, 김대리. 태석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냉정했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태석은 다시 영상을 재생했고 도윤이 박정수를 내쫓는 장면에서 일시정지를 눌렀죠. 김대리, 이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도윤은 고개를 젓습니다. 노숙자. 아니,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태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이분은 우리 은행의 창립자이신 박정수 회장님입니다. 당신이 어제 쫓아낸 그 노숙자가 바로 이 은행을 세우신 분이시죠. 도윤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죠.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태석은 도윤을 응시했어요. 우리는 지금 당장 회장님을 찾아야 합니다. 김대리, 당신은 이 일에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직접 거리로 나가 회장님을 찾아오세요.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그를 덮쳤어요. 어제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죠. 냄새 난다는 이유로,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사람을 판단했던 자신의 얕은 생각이 싫었습니다. 네, 꼭 찾아오겠습니다. 회의는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모든 직원이 팀을 나눠 도시 곳곳의 노숙자 쉼터와 공원, 역 주변을 수색하기로 했습니다. 태석은 직접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고 회사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기로 결정했죠. 회의가 끝나고 도윤은 창가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어제의 노숙자, 아니, 박정수 회장의 쓸쓸한 뒷모습이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바쁜 도시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당신을 꼭 찾겠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사과드리겠습니다. 도시는 넓고 노숙자들은 많았습니다. 김도윤은 사흘째 쉼터와 공원, 지하철역을 뒤지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출발해 밤 11시까지 그는 끊임없이 발걸음을 옮기며 박정수 회장을 찾았죠. 하지만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윤 씨,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함께 찾고 있던 민지가 커피를 건넸어요. 도윤은 감사하게 받아들며 벤치에 앉았습니다. 초여름 밤 공기가 그들의 땀에 젖은 셔츠를 식혀주었죠. 찾을 수 있을까요? 벌써 나흘째인데.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찾아야만 해요. 제가 그분을 그렇게 대했으니까요. 도윤의 마음속에는 자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지난 몇 날 동안 그는 많은 노숙자들을 만났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들의 상처를 보았죠. 한때는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거리로 내몰렸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도시 북쪽의 큰 공원을 수색할 차례였어요. 그곳은 많은 노숙자들이 모이는 장소로 알려져 있었죠. 도윤은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흐린 하늘이 비를 예고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꼭 찾아야 할 텐데. 공원에 도착한 도윤은 체계적으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벤치마다, 나무 그늘마다 꼼꼼히 살폈어요. 몇 시간이 지났을까 갑자기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소나기였지만 곧 폭우로 변했죠. 도윤은 서둘러 공원 중앙의 파빌리온으로 뛰어갔어요. 그곳에는 이미 몇몇 노숙자들이 비를 피해 모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들에게 다가가 박정수의 사진을 보여주었죠. 이분을 보신 적 있으세요? 75살 정도 되신 노인분입니다.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지만
한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 양반, 어제 여기 있었어. 저 구석에서 잤지.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어디 계신가요? 노인은 멀리 공원 북쪽을 가리켰어요. 아침 일찍 그쪽으로 갔어. 비가 온다고 했더니 오래된 창고가 있다고 그리로 간다고 하더라고. 도윤은 재빨리 감사 인사를 전하고 비를 맞으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북쪽으로 500m쯤 달렸을 때 그는 작은 언덕 너머로 낡은 창고 건물을 발견했어요. 숨을 가다듬고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박정수 회장님, 계세요? 어둠 속에서 미약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윤은 휴대폰 불빛을 켜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노인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회장님, 박정수는 창백한 얼굴로 도윤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열이 올라 있었고 몸은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자네, 은행 직원인가? 도윤은 무릎을 꿇고 박정수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어요. 네, 김도윤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날 회장님을 내쫓은 직원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정수는 힘없이 웃었어요. 괜찮네. 나야말로 그런 꼴로 나타나서. 말을 마치기도 전에 박정수는 기침을 터뜨렸습니다. 도윤은 재빨리 재킷을 벗어 그에게 둘렀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회장님, 곧 도움이 올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박정수의 눈에 희미한 미소가 어렸습니다. 내가 이 은행을 세웠다네. 그땐 꿈이 컸지. 모두가 행복한 은행을 만들고 싶었어. 도윤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회장님을 찾고 있어요. 은행장님께서도. 박정수의 눈이 잠시 반짝였습니다. 태석이? 그 친구가 아직도 은행에 있나? 네, 지금 은행장으로 계십니다. 회장님을 찾기 위해 모든 직원들이 나섰어요.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려왔습니다. 비는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있었지만 도윤의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해졌어요. 마침내 박정수 회장을 찾았다는 안도감이 그를 감쌌죠. 도윤은 구급대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박정수를 조심스럽게 들것에 옮기는 것을 도왔습니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도윤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구급차에 오른 그는 즉시 한태석 은행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기도 전에 전화가 받아졌죠. 김대리, 무슨 일입니까? 태석의 목소리에는 기대와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어요. 회장님을 찾았습니다. 지금 중앙병원으로 가는 중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태석의 안도하는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열이 많이 오르셨고 기침도 심하십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신 것 같아요. 태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곧바로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김대리, 정말 수고했소. 통화가 끝나고 도윤은 박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강인한 의지를 품고 있었어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죠. 회장님, 곧 병원에 도착합니다. 모든 게 괜찮아질 거예요. 박정수는 미약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입술이 움직였어요. 고맙네. 중앙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신속하게 박정수를 응급실로 이송했습니다. 도윤은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30분 후 한태석이 숨을 헐떡이며 병원에 도착했죠. 김대리, 회장님은 어디 계십니까? 도윤은 응급실을 가리켰습니다. 지금 검사 중이십니다. 곧
의사 선생님께서 나오실 거예요. 태석은 안절부절 못하며 대기실을 서성거렸어요. 그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의 주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나와 그들에게 다가왔죠. 박정수님의 가족분이신가요? 태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네, 저희가 가족입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폐렴 초기 증상이 있습니다. 영양실조와 탈수 증세도 있고요. 나이를 고려하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었는데 다행히 일찍 발견하셔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안정을 취하고 계세요. 태석의 긴장된 어깨가 조금 풀어졌습니다. 그는 도윤을 바라보며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김대리. 당신이 아니었다면.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잘못을 조금이나마 만회한 것뿐입니다. 그들은 병실로 안내되었어요. 깨끗한 병원복으로 갈아입은 박정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 액이 그의 팔로 천천히 흘러들어가고 있었죠. 태석은 문턱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다가갔어요. 회장님. 박정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시선이 태석에게 머물렀어요. 태석이구나. 태석은 박정수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회장님, 이런 모습으로 뵙게 되어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가 회장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박정수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그럴 만도 하지. 난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사람이니까. 태석은 떨리는 손으로 박정수의 손을 잡았어요.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회장님께서 갑자기 사라지시고 이런 상황이 되셨는지. 박정수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내 아들이, 내가 모든 걸 물려주려 했던 그 아이가 나를 배신했다네. 주주들을 매수해 나를 내쫓고 내 모든 재산을 빼앗았지. 법정 싸움에서도 졌어. 결국 거리로 나앉게 되었네. 태석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어요. 박정수의 아들이 회사를 인수한 후 곧바로 은행을 매각해버린 사실을. 하지만 박정수가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것은 몰랐었죠. 하지만 회장님, 왜 도움을 청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있었는데. 박정수는 힘없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 옅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자존심이었을까? 아니면 부끄러움이었을까? 모든 것을 잃은 채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기가 너무 어려웠네. 태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방 한쪽에 서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마음속에도 깊은 감정의 파도가 일렁였죠. 회장님, 제발 이제는 저희를 믿어주십시오. 모든 것을 바로잡겠습니다. 태석은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젊은 은행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자신이 채용했던 젊은 신입사원이 이제는 자신이 세운 은행의 수장이 되어 있었죠. 이제 와서 무엇을 바로잡는다는 거냐? 세월은 이미 흘렀고 나는 이미 오래전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네. 그때 도윤이 조심스럽게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회장님, 제가 그날 은행에서 회장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무례하게 대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박정수는 도윤을 바라보았어요. 처음에는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지만 곧 기억이 되살아났는지 미소를 지었죠. 아, 자네가 그날 그 직원이구먼. 괜찮네. 자네 잘못이 아니야.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했어요. 그건 제 잘못입니다. 박정수의 눈에 잠시 감동의 빛이 스쳤습니다. 이 젊은이의 솔직한 마음이 그의 다쳤던 마음을
조금씩 열게 했어요. 그래서 그날 은행에 왜 오셨던 겁니까? 태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정수는 몸을 일으켜 앉으려 했지만 힘이 부족했어요. 도윤이 재빨리 다가가 그를 도왔죠. 내 계좌에서 돈을 찾으려고 했네. 40년 전에 만든 계좌지. 은행 창립 당시에 개설한 특별 계좌였어. 태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특별 계좌요? 박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은행이 언젠가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네. 그래서 따로 비상금을 마련해 두었지. 내가 떠난 후에도 그 계좌는 그대로 있을 거야. 태석과 도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40년 된 계좌라면 그동안의 이자가 상당할 텐데 과연 그 계좌가 아직 존재하는지 또 어떤 상태인지 궁금했어요. 회장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즉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정수는 천천히 숫자들을 읊었어요. 태석은 즉시 메모를 했죠. 김대리, 본점에 연락해서 이 계좌를 조회해 보세요. 최우선 순위로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복도에서 전화를 걸었어요. 본점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계좌 조회를 요청했죠. 몇 분 후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김도윤입니다. 김대리님 말씀하신 계좌를 찾았습니다. 40년 된 특별 저축 계좌네요. 현재 잔액은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숫자를 듣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말입니까? 그 금액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40년 동안의 복리 이자가 적용되었고 특별 우대 금리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잔액이 정확히 50억 원입니다. 도윤은 감사 인사를 전하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는 잠시 복도에 서서 생각에 잠겼어요. 50억이라는 거액이 한 노숙자의 계좌에 있다니. 하지만 그는 단순한 노숙자가 아니었죠. 은행의 창립자이자 한때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도윤은 깊은 숨을 내쉬고 병실로 돌아갔어요. 태석과 박정수는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들어서자 두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죠. 어떻게 됐나요? 태석이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좌가 존재합니다. 현재 잔액은 50억 원입니다.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정수의 눈에 놀라움이 서렸어요. 그렇게 많이 불어났단 말이냐? 태석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돈이면 충분히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하지만 박정수의 표정은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 돈은 내가 쓰려고 남겨둔 게 아니었어. 태석과 도윤은 의아한 표정으로 박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이 노인의 얼굴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어요. 그의 눈빛은 흐릿하면서도 단호했죠. 그 돈은 은행을 위해 남겨둔 것이네. 박정수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어요. 내가 은행을 세울 때 꿈꿨던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기관이 아니었네. 사람들의 꿈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곳, 직원들이 가족처럼 서로를 아끼는 곳, 그런 은행을 만들고 싶었지. 태석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박정수가 처음 은행을 설립했을 때의 열정적인 연설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단순한 금융기관이 아닌 사람의 가치를 믿는 은행이 될 것입니다. 그 말이 지금도 귓가에 생생했죠. 회장님, 박정수는 태석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돈은 직원들을 위한 것이네. 장학금으로, 복지기금으로 사용해주게. 내가 떠난 후에도 은행 가족들이 서로를 보살필 수 있도록 말이야.
도윤은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냄새 난다며 내쫓았던 그 노숙자가 사실은 이토록 대단한 사람이었다니 자신의 얕은 판단이 부끄러웠어요. 회장님, 하지만 회장님께서도 편히 지내셔야. 박정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게는 이미 충분하네. 이 나이에 더 많은 것이 필요하겠나?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네. 말씀해 주십시오. 태석이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박정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나를 다시 은행으로 데려가 주게. 한 번만. 내가 세운 그곳을 다시 보고 싶네. 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회장님께서 건강해지시면 바로 모시겠습니다. 이틀 후 박정수의 상태는 놀랍도록 호전되었습니다. 의사들도 그의 빠른 회복에 놀랐어요. 마치 새로운 목표가 생긴 것처럼 그의 몸은 활기를 되찾고 있었죠. 오늘 퇴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태석과 도윤은 서로 기쁜 표정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쳐두었죠. 깨끗한 양복과 구두, 그리고 박정수를 위한 특별한 선물도요. 회장님, 이제 가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정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의류를 바라보았어요. 이게 다 뭐냐? 태석이 웃음을 지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은행에 가실 때 필요한 것들이죠. 우리 직원들이 회장님을 뵙기 위해 모두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정수의 눈가에 감동의 빛이 어렸어요. 그는 천천히 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깔끔한 네이비 수트와 흰 셔츠, 그리고 은행의 창립 기념일에 맞춰 제작된 특별한 넥타이까지. 거울 앞에 선 박정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죠. 나도 한때는 이렇게 차려입고 다녔지. 회장님, 이제 가시죠. 세 사람은 함께 병원을 나섰습니다. 도윤이 운전하는 차에 태석은 박정수와 함께 뒷좌석에 앉았어요. 차가 은행으로 향하는 동안 박정수는 창밖에 변한 도시 풍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많이 변했군. 태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지만 회장님께서 남겨주신 가치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차가 은행 앞에 도착했을 때 박정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은행 로비 유리문을 통해 보이는 광경은 그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모든 직원들이 두 줄로 서서 그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입구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박정수 창립자님의 귀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도윤이 차 문을 열어주자 박정수는 천천히 그러나 당당하게 은행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가 유리문을 열자 모든 직원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어요. 박정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야 집에 돌아온 것 같구나. 은행 로비는 경건한 침묵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박정수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40년 전 자신이 설계했던 공간은 여러 번의 리모델링을 거쳐 많이 달라져 있었지만 본질적인 구조만큼은 그대로였죠.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고객과 직원이 가까이서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라는 컨셉이 아직도 살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태석이 그를 안내했어요. 그들은 함께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창립자 기념관이라 이름 붙은 특별한 공간이었죠. 박정수는 문턱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벽면에는 그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은행 설립 당시의 모습, 첫 지점 개소식에서 테이프를 자르는 장면, 직원들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까지. 아직도 이런 것들을 보관하고 있었나? 박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석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회장님은 저희 은행의 영원한 창립자이시니까요. 이곳은 신입 직원 교육의 필수 코스입니다. 모든 직원이 회장님의 철학을 배우고 시작하죠. 기념관 중앙에는 유리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공책 한 권이 놓여 있었어요. 박정수는 그것을 보자마자 알아보았죠. 내 사업 계획서. 태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께서 처음 은행을 구상하실 때 쓰신 계획서입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은행이라는 문구가 지금도 저희 은행의 핵심 가치죠. 박정수는 그 공책 앞에 서서 오랫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의 열정과 꿈 그리고 희망이 모두 그 낡은 종이 속에 담겨 있었어요. 20년 전 모든 것을 잃고 거리로 내몰렸을 때 그는 자신의 꿈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살아 있었죠. 이제 회의실로 가볼까요? 모든 지점장들과 부장들이 회장님을 뵙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넓은 회의실에 들어서자 30여 명의 직원들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박정수는 그들을 향해 작게 목례를 했어요. 태석이 그를 회의실 맨 앞자리로 안내했죠.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은행의 창립자이신 박정수 회장님을 다시 모시게 되었습니다. 태석의 소개에 이어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정수는 감격에 겨워 고개를 숙였어요. 이윽고 박수가 잦아들자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서는 건 참 오랜만이네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죽이며 그의 말을 경청했어요. 내가 이 은행을 세운 건 40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내 꿈은 단순했어요. 돈을 버는 기관이 아닌 사람들의 꿈을 함께 이루어가는 곳을 만들고 싶었죠. 20년 전 나는 모든 것을 잃고 이곳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심었던 씨앗이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 있는 것을 보게 되었네요. 박정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내가 남겨둔 비밀 계좌의 돈은 모두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직원들의 자녀를 위한 장학금으로 어려운 직원들을 돕는 복지기금으로 사용해 주세요. 우리 은행은 항상 사람이 먼저여야 합니다. 회의실에 감동의 물결이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직원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도윤은 뒷자리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던 자신의 잘못을 다시 한번 반성하며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대하리라. 태석은 앞으로 나와 박정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은행의 명예회장직을 받아주시겠습니까? 저희에게 다시 한번 가르침을 주십시오. 박정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하겠네. 일주일 후 은행의 로비에는 새로운 안내판이 설치되었습니다. 박정수 명예회장 상담실이라는 이름의 공간이었어요. 박정수는 매주 3번 이곳에서 고객들과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로 했죠. 특히 금융 취약계층과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도윤은 이제 매일 아침 출근길에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커피와 샌드위치를 건네줍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필요한 도움을 연결해주고 있어요. 은행에서는 그의 이런 활동을 공식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죠. 카메라가 멀어지며 은행 건물 위로 떠오르는 태양이 비칩니다. 박정수가 설립한 은행은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은행으로 거듭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다시 돌아온 창립자의 따뜻한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죠.
우리는 종종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며 쉽게 지나쳐버립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가치와 이야기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때가 많죠.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도 마음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